놀랍게도 최근 2년 사이에만 요양병원이 150곳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2020년에 1,582개였던 요양병원이 2022년에는 1,434개로 줄어든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요양병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 900곳이 더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요양과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어르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치료받고 요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요양병원들이 왜 줄줄이 문을 닫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미리 알아두셔야 할 대비책까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양병원들이 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종합병원과 다른 수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수가라는 것은 쉽게 말해 병원이 환자를 치료할 때 받는 치료비를 말해요.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CT 촬영을 하면 CT 비용을 받고 주사를 맞으면 주사 비용을 받고 검사를 하면 검사 비용을 따로따로 받는 거죠. 치료를 많이 할수록 병원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 수가제라는 방식을 사용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자 한 분당 하루에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치료를 해도 아무리 정성껏 돌봐도 하루 치료비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김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려서 가벼운 치료만 받아도 하루 치료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김할아버지가 갑자기 폐렴이 생겨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항생제 주사도 맞고 산소 치료도 받아야 한다면? 그래도 하루 치료비는 똑같이 1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들은 중증 환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치료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건비 문제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죠? 2017년에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3년에는 9,620원이 되었어요. 거의 50% 가까이 오른 거죠.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병사분들, 요양보호사분들, 간호사분들의 인건비가 모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받는 치료비는 거의 그대로예요.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는데 수입은 똑같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가가 500만 원 오르면 인건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오른다고 하네요. 완전히 맞지 않는 계산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꾼 것이 요양병원 폐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요. 정부는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집에서 요양하고 치료받으세요라는 거예요.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재택의료 서비스를 늘리고 주간보호센터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언뜻 보면 좋은 정책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재택의료나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된 정책이 요양병원들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가족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간병비를 부담하느라 고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간병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나선 거죠. 문제는 지원 대상이 전국 500개 요양병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400개의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딱 500개만 선정해서 간병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500개 병원에 선정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병원 등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의료진과 간병 인력도 충분히 갖춰야 하고, 시설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500개 병원으로 몰려갈 거예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누가 지원 없는 병원을 선택하겠어요? 결국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900여 개 병원들은 환자가 줄어들고 수입이 감소하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앞으로 900개 정도의 요양병원이 폐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병원 이야기예요. 이 병원은 지난 10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되어 온 곳이었습니다. 80병상 규모로 뇌졸중, 치매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간병비 지원 병원 선정에서 탈락한 거예요. 시설이 좀 오래되었고 의료진 숫자가 기준에 조금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존 환자분들이 하나둘씩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새로 입원하려는 환자분들도 크게 줄었고요. 병원 수입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그대로이니 매달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이 병원은 올해 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요양병원들이 계속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어르신들이 갈 곳이 사라집니다. 요양원은 이미 대기자가 많아서 들어가기 어려워요. 게다가 요양원은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분들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가족들의 부담이 급증합니다. 병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으니 가족들이 직접 돌봐야 해요.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가 모두 가족에게 떨어지는 거죠. 셋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남아있는 병원들로 환자가 몰리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관심과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택의료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요. 재택의료센터는 2024년 현재 71개 시군 구에서 93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5년 1월부터 135개소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방문 가능한 시간도 제한적이고요. 주간보호센터도 중증 어르신들을 모시기에는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아요. 특히 치매가 심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때문이죠. 방문 요양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밖에 이용할 수 없어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미국, 일본 등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나라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12년부터 요양병원 신설을 금지하고 병상 수를 줄여나가고 있어요. 대신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시스템을 차근차근 구축해왔습니다. 일본은 1986년 방문진료가 의료보험에 포함된 뒤 이를 전문으로 하는 재택의료기관이 등장했고 1990년대부터 현대적 관점의 재택의료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35년 가까이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일본은 재택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의사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서 진료하고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 성급하게 요양병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하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들 중 어떤 곳이 간병비 지원 대상인지, 어떤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둘째, 재택의료나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세요. 우리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셋째, 가족 간에 미리 돌봄 계획을 세워보세요. 만약 요양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미리 의논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넷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미리 해두세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등급을 받아두시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유리합니다. 다섯째, 경제적 준비도 필요해요. 앞으로 돌봄 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역사회 돌봄으로 가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가능한 한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재택의료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방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 다음에 요양병원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간병비 지원도 500개 병원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어요. 갑자기 많은 병원이 폐업하면 어르신들만 피해를 보시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요양병원 폐업 위기와 그 대안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문제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하실 수 있도록 평소의 정보를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게 좋겠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한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